우리가 노출되어 살아가는 환경의 어떤 독성 물질들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안녕하세요, 이웃집 로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 아이가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런 내용을 알려드렸어요. 외부적인 치료인 센터 치료는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지만 저희의 일상적인 여러 가지의 변화를 주었는데요. 오늘은 저희의 그 일상을 변화시키는데 기준이 되었던 책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자폐증의 해독 치료. 자폐증 극복을 위한 생의학적 치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자폐아의 엄마인 소아과 의사의 고군분투 자폐증 치료 이야기를 담았어요. 이번 영상 시리즈는 한 4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확실하진 않아요. 한번 최대한 꽉꽉 눌러서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자폐 진단을 받은 딸을 위해 고군분투한 소아과 의사였던 엄마가 쓴 책, 자폐증의 해독 치료라는 책을 읽고 책의 내용과 저의 생각을 담은 내용입니다. 기능의학, 생의학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가볍게 넘어가 주세요. 자폐는 정신적 질환? 처음 저희 아이가 경계성 자폐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사실 자폐가 뭔지도 몰랐고 그저 정신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명했던 드라마 아시죠? 굿닥터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눈으로 봤을 때 신체적인 장애는 없지만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정상인과는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6명 중 1명이 자폐. 2008년 미국의 자폐증은 150명당 1명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 영국의 자폐증은 100명당 1명꼴, 5명 중 4명이 남자아이였다고 해요. 2009년 미국도 100명 중 1명이 자폐. 이 100명은 중증 자폐를 이야기합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 반항성 장애, 전반적 발달 장애, 아스퍼거 장애, 기타 다른 학습 장애 같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받은 아이들까지 포함이 된다면 6명 중 1명꼴이 되는 거예요. 2011년 초 한국과 미국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자폐증 위험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전하면서 이 때문에 한국 사회가 놀라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7세에서 12세 아동 5만 5천 명에게 설문지를 발송했고 이 가운데 부모가 설문지를 작성해서 보내온 63%를 대상으로 자폐 증상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무려 5년이나 소요가 되었어요. LAT는 한국에서 그동안 증상이 심한 자폐증만을 인식해왔으나 이번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자폐증 유병률이 2.64%로 나타나자 많은 부모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자녀가 가벼운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진단받은 많은 한국 가정에서는 그동안 자녀의 증상을 말이나 걸음걸이가 보통 아이보다 좀 늦되는 현상 정도로만 생각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들이 자폐를 진단할 때 기준이 되는 3가지 표준 영역.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 두 번째, 눈맞춤이 안 되는 등의 사회성 부족. 세 번째, 자기 자극 행동이나 떼를 부리는 것 같은 이상 행동입니다. 예일대 시드니 베이커 박사는 이런 벤다이어 개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1943년 카너 박사가 연구한 11명의 자폐아에게는 건강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징은 반복되는 감기, 기관지염, 연쇄 상구균 감염, 농가진 등이 있었고 이 친구들이 보인 모습은 식욕이 없어서 먹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편도가 너무 크거나 접종 후 발열과 설사를 보였습니다. 이 논문 이후 자폐증에 대한 정의는 계속 바뀌었고 언제부턴가 신체적 증상은 자폐증을 정의하는 데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빠져버렸습니다. 신체 질환의 종류가 너무 다양했고 아이들마다 신체 문제의 정도와 증상이 달랐기 때문에 빠졌겠지만 많은 자폐아들이 면역체계의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감기, 중이염, 기관지염, 그 외에 다른 감염을 앓고 80%의 자폐아들이 만성적인 설사와 변비 등의 장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받아들이면 염색체의 문제다,
선천적인 원인이다, 후천적인 원인이다. 다양하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을 유추할 때 자폐를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머리가 아닌 신체에서의 문제가 우선적인 자폐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자폐증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자폐는 가족 전체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질병입니다. 자폐 증상을 가진 아이는 끊임없이 비명을 지르고 떼를 씁니다. 부모는 하루 종일 자녀를 돌봐야 하고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심각한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폐아의 부모는 이혼율이 매우 높아서 약 80%의 자폐아들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픈 아이에게 드리는 시간과 돈, 정신적인 에너지 때문에 자폐아들의 형제자매는 자신들이 소외당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고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조부모나 친척들도 일손이 되어 거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폐는 아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자폐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폐는 엄마 탓이다? 난치성 뇌질환이다? 40여 년 전 자폐아의 엄마를 냉장고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폐아의 엄마를 두고 아이를 차갑게 대하고 제대로 양육을 못해서 정신질환에 이르게 한 장본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냉장고 엄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엄마의 탓으로 돌리지도 않지만 여전히 난치성 뇌질환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난치성 뇌질환은 더 이상 나아지지도 악화되지도 않는 뇌질환이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뇌손상이라는 뜻이에요. 아직도 많은 소아과와 신경과 의사들 그리고 치료사들은 자폐를 난치성 뇌질환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자폐증 새로운 정의. 기존 자폐의 정의, 의사소통과 사회성, 행동 영역에서의 중복되는 결함. 생화학 치료 전문가들은 자폐의 정의에 포함된 이 결함들이 인체 내의 질병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개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 1개의 톱니바퀴 날이 부러지거나 무언가 끼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이 톱니바퀴 전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완벽하게 수리하고 고치기 전까지 이 톱니바퀴는 망가지게 됩니다. 자폐아의 생화학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아이의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생기는 질환을 자폐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의 세포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이의 세포를 고장나게 하는 3대 범인, 만성염증, 독성,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시드니 베이커 박사의 그림을 보면 만성염증, 독성, 산화 스트레스의 교집합을 자폐 스펙트럼으로 봅니다. 신체의 면역체계, 소화체계, 황대사, 해독체계가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거나 공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면 세포 내의 생화학 회로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해 자폐아들의 문제적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성염증이란 급성염증과는 다릅니다. 급성염증은 몸에 상처가 난 곳에 치유력이 있는 성분을 보내는 활동이라면 만성염증은 염증이 오래 지속된 경우입니다. 만성염증은 정상적인 염증의 기능을 못하고 역기능을 합니다. 오랫동안 손상된 세포의 구조가 바뀌어 다른 세포로부터 오는 신호에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원래는 치유의 역할을 하던 염증이 만성이 되면 치유가 아닌 파괴자로 변합니다. 만성염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특징은 만성 설사와 만성 변비입니다. 산화 스트레스. 산소가 대사될 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를 발생시킵니다.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와 단백질 등 세포 내 구성 요소를 파괴해요. 하지만 세포 내 전달을 하고 면역체계에게 신호를 보내 면역세포들이 병원체와 싸울 수 있도록 합니다.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활성산소의 생산은 높고 제거 능력은 떨어져 있을 때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되고
이산화 스트레스는 파킨슨, 알츠하이머, 자폐증 같은 많은 질환의 발병 요인이 됩니다. 활성산소의 과잉에 대한 효과적인 항산화제는 글루타치온입니다. 독성 물질. 하버드 의대 건강과 글로벌 환경센터에서 발표한 그린하우스 안에서 이산화탄소와 기후변화가 도심 지역의 공중위생에 미치는 역할이라는 논문에서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의 천식이 1980년부터 1994년 사이 160%가 증가했고 1975년과 1995년 사이 20년 동안 소아암 발병률은 20%가 증가했으며 CDC AAP에서는 ADD, ADHD에서 자폐까지 다양한 발달장애나 행동 문제가 증가해 아이 6명 중 1명꼴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원인은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환경오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살충제, 세제 등에 포함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납, 비소, 카드뮴, 칼륨, 수은 같은 중금속 역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입니다. 중금속은 음식, 물, 공기, 피부 등 다양한 경로로 몸에 들어오는데 일단 몸에 들어오면 지방층에 쌓여서 칼슘, 아연 같은 필수 미네랄의 자리를 뺏고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상적인 장기 기능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1992년 화석연료, 도시 폐기물로부터 공기 중에 유출된 카드뮴이 폐의 염증과 신장질환을 유발하며 동물의 발달 과정에 독소로 작용한다. 동물의 태아의 기형과 다른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사람에 대한 독성을 동물을 통해서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유해성에 대해서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술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독성 물질. 17세기 프랑스에서는 모자 만드는 사람처럼 미친이라는 표현이 유행했는데 모자를 만드는 가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질산 수은을 사용하다가 수은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수은, 바로 새우, 연어, 참치, 그리고 치과 치료에서 사용하는 아말감. 또 한 가지, 예방접종 역시 수은이 주입됩니다. 그 외에도 유리기, 세포 내의 불안정한 전자들, 세포 구조를 파괴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성분인데요. 유리기는 정상적인 산소 대사를 통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담배 연기나 화력발전소 배출물, 알코올, 방사선, 식품 첨가물, 살충제,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폐아를 돌보는 부모 역시 큰 스트레스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식이관리와 영양 보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에 노출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식단 관리와 균형 잡힌 영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중 수은 농도와 IQ 감소의 연관, 수은 오염원에 살수록 자폐 증가율이 증가한다. 화력발전소, 산업시설의 독소 배출량이 증가할수록 자폐증 증가율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치명적인 수은이 들어있는 한 가지, 바로 액상과당. 액상과당의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가성소다를 만들 때 수은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55개의 식품 중 15개의 식품이 수은을 이용한 가성소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잔류성 오염물질 중 한 가지, 항생제. 항생제를 사용하면 나쁜 박테리아와 체내 유익균도 같이 죽게 됩니다. 이때 장 안의 유익균 수가 감소하면 정상적인 장에서 서식하면 안 되는 박테리아가 증가하는데요. 장내 세균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생긴 나쁜 박테리아들은 내독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내독소는 박테리아가 죽으면서 배출하는 독소예요. 내독소는 발열, 오한, 장누수 증후군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장누수 증후군인데 장누수 증후군이 악화되면 소화기관의 기능이 떨어져서 특정 음식에 대한 민감성이 생기고 면역체계가 약화되고 우리 몸의 면역기관의 70%가 소화기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독소를 해독하고 배출하는 간 기능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항생제를 유익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독소 노출로 인해서 자폐가 생길까? 오랫동안 무수한 종류의 독소에 노출되고 그 독소에 쌓였을 때 나타납니다. 자폐증의 원인 두 번째, 영양실조.
먹을 게 넘쳐나서 비만과 전쟁하는 이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영양실조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많은 정크푸드, 가공식품의 증가로 우리는 배부른 영양실조 상태를 겪습니다. 살충제를 사용한 채소에는 영양소가 줄어듭니다. 오염된 땅에서 오염된 물과 사료, 항생제를 먹고 자란 동물의 고기 또한 영양소가 변질된다고 합니다. 자폐증의 원인 세 번째, 유전적 요인. 환경이 오염되었는데 왜 모든 아이들이 아닌 일부의 아이들만 자폐를 가지게 된 걸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천적인 문제로 보고 유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같은 환경에서도 노출된 독소 양의 차이, 그리고 영양소를 잘 섭취하고 있는지의 여부, 유전적으로 질병을 잘 퇴치할 수 있는 체질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흡연자가 암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사람 중 흡연가도 있는 것처럼 변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자폐 스펙트럼을 진단받은 아이는 모든 영역에서 좀 더 불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외부 독소들의 공격에도 정상 발달 아이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폐의 원인 네 번째, 알 수 없는 정신적 문제. 유전적으로 민감한 아이들이 신경 발달 단계의 중요 시기에 수은이나 다양한 독소에 노출되면 자폐, 발달장애 위험이 커진다는 텍사스 저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전두엽이 마지막으로 성장 발달을 끝내는 시기가 22세 정도라고 합니다. 전두엽은 비판적 사고와 판단력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이 뇌에서의 작용에서 문제가 발현되는 것이 자폐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정신적 문제를 원인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의 독소는 지방 조직에 축적되고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의 뇌가 발달하는 이 시기에 독소들이 뇌의 자리를 잡고 필수 미네랄의 자리를 대신해 뇌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결국 유전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이 환경 독소의 공격을 받아 생기는 신경학적, 생물학적 표현입니다. 자폐는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ADD, 학습장애, 반항성 장애, 아스퍼거 장애 모두가 자폐증의 다양한 변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자폐 아이들이 다 같지 않고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소는 저마다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독은 신경계를 차단할 수 있고 어떤 독은 근육을, 또 어떤 독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어요. 이 독을 해독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영구적인 손상을 이야기하거나 죽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생의학 관점으로 본 자폐의 원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가 노출되어 살아가는 환경의 어떤 독성 물질들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이 결과가 자폐 스펙트럼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일상의 독성 물질들, 건강한 성인에게는 괜찮을 수 있지만 아직 약한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미지수일 수 있는 그런 독성 물질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어요. 세계적으로 자폐증, 발달장애와 지적장애는 과학적인 접근이 좀 어려운 분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원인을 한 가지로 규명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한국기초과학연구원 뇌질환연구단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에게 나타나는 감각과민이 대뇌피질의 특정 부위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신경 전달 때문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뇌 전두엽에 위치한 전측 대상 회피질은 신체적인 고통에 반응하고 통증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인데 고차원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과도한 활성과 연결성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나타나는 감각과민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하나씩 이렇게 퍼즐이 맞추어지면서 자폐 스펙트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생기길, 그리고 그 모두에게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만 해봤던 자폐 스펙트럼의 원인을 만드는 요소들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게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자폐증의 해독 치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자폐 스펙트럼 회복을 위한 치료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알림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웃집 로나였습니다.